어, 무슨 여보세요? 예. 아, 교수님 괜찮으세요? 제가 문자를 못 받아갖고 나중에 아, 예. 확인해서. 죄송합니다. 아유, 괜찮습니다. 예. 교수님을 다 목매어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어서요. 자, 지금은 괜찮습니까, 교수님? 예. 예, 오늘 제목이 기본소득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을 예. 위한 필요 조건. 아, 근데 좀 시작하기 앞서 약간 부드러운 얘기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예. 모임에 갔는데 이제 4차 산업의 혁명에 맞는 음주 문화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술을 마실 땐 꼭 3차로 끝내지 말고 4차까지 먹자.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썰렁하네요. 공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뭐 약간 분위기 풀기 위해서 제가 좀 말을 만들어 봤습니다. 예. 예, 아, 요즘 3차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요즘에 3차까지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졌죠. 그러니까요. 직장에서 회식할 때도 거의 1차에서 끝나는 1차 끝나고 예. 꼭 그 가고 2참 싶은 사람만 가라 이렇게 하죠.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주사파들이 가죠. 예. 예, 술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제 술을 예. 술을 사랑해서 2차, 3차 가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뭐 예. 이런 거죠. 아무튼 4차 가는 경우는 요즘에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제가 말씀드렸으니까요. 어디 가서 써먹으세요. 재밌지 아, 예, 않습니까? 강의 알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네. 예. 자, 오늘 내용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을 위한 필요 예. 조건, 필요 조건. 예. 뭐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네요. 예. 이게 꼭 이제 필요 조건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확실히 아, 그러니까 4차 우리 산업혁명으로 가려면 꼭 필요한 조건이 몇 가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예. 하나가 바로 기본소득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최근에 어쨌든 간에 정치권에서 이게 불이 붙었잖아요. 네네. 더군다나 야당에서 화두를 던졌기 때문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요. 네. 던졌고 사실 좀 오락가락했죠. 김정일 부대위원장도. 예, 어쨌든 간에 뭐 화두는 던졌으니까요. 네네. 그리고 그거를 이쪽에 민주당의 이낙연 이쪽의 위원장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해서 네. 검토해보자, 토론해 이제 저기 하자 이런 얘기 했으니까 상당히 지금 분위기는 무르익어 가고 있는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요. 네네. 상당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끝장 토론해보자 네. 이렇게 사실 하고 있는 국민들이 이거 처음 받았을 때 이거 진짜 주는 거 맞아? 예, 이랬거든요. 예, 근데 진짜로 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거기다가 뭐 이제 이게 정치권에서 이렇게 광범위하게 논의하고 있으니까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하는 이런 기대감들도 지금 생기고 있는 것이고요. 네네. 그랬을 때 뭐 그동안에 이제 사실 이것의 필요성에 대해서라든가 아니면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많은 이제 그러니까는 그 내용들이 소개가 되어 왔었어요. 네. 되어 왔었는데 저는 오늘 좀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이 먼저 이제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그 정치권에서 얘기되고 있는 네. 얘기를 먼저 좀 한번 좀 정리 좀 하고요. 네네.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제가 왜 음. 이게 혁신의 필요 조건인지를 네. 이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일단 이게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걸 이제 그 차용을 해가지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이제 이러한 이제 그 논의가 있는 것을 차용을 해가지고 이제 검토가 필요하다 이제 이런 이제 문제 제기를 했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그 배경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인해 가지고 이게 이제 그 일자리가 이제 많이 소멸할 가능성이 있다. 소위 말해서 이제 로봇이 많은 인간의 노동력이라든가 일자리를 좀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 이건 뭐 우리가 네네. 현실적으로 우리가 뭐 많이 이제 실감하고 있는 거니까요. 요새 뭐 무인 매점 같은 경우도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그 피부로 느끼는 부분들이고요. 심지어는 로봇에 그래서 세금을 붙여야 된다. 로봇세 그렇죠. 얘기도 나오고 그렇죠. 그건 있죠. 이제 뭐 재원 문제와 관련된 거고요. 네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사람이 해왔던 일자리 혹은 업무들을 많은 부분을 소위 말해서 로봇이라든가 이제 특히 인공지능형 로봇이 나올 경우에는 상당히 네. 많은 부분이 일자리가 이제 대체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 속에서 결국은 사람들의 어떤 그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는 일자리를 통해서 소득이 발생하는 건데 네. 그러면 이제 소득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고 소득의 일자리를 상실하고 소득이 위협을 받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나라에 그러니까는 그 시장 규모는 작아질 수밖에 없고요. 네. 소비하는 사람이 적어지니까요. 그러면은 아무리 그러니까 기술 진보에 의해 가지고 혁신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도 네. 소비해 줄 사람이 없으면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가 없다.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미국의 실리콘밸리의 소위 이제 혁신 사업가들이 주로 얘기해왔던 것들인데 이 부분을 이제 김종인 위원장은 대충 이제 차용을 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뭐 그 안철수 대표도 이제 안철수 대표는 소득 불평등 차원에서 이 문제를 이제 그러니까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소득 불평등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그 기본소득의 이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뭐 이제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사실 이 두 개 부분은 맞물려 있는 문제예요. 맞물려 있는 문제이고 이 부분을 사실 좀 적극적으로 다 포괄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이재명 지사입니다. 이재명 지사인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기본소득이 사실은 이게 처음 이게 얘기가 나온 게 아니라요. 사실 그 산업사회로 진입을 하면서 당시에도 이 기본소득에 대한 주장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언제요? 우리가 1차 산업혁명이 이제 그러니까 진행되고 저희 어.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우리가 이제 이행을 하잖아요. 네네. 전환하잖아요. 그 당시에도 나왔었어요. 우리 뭐 중고등학교 때 보게 되면은 그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배운 기억 있죠. 예, 러다이트 기계 부시는 예, 운동이죠. 기계 파괴 운동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네. 기계들이 이제 사람의 일자리를 뺏어간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는 그 기계 파괴 운동이 이제 우리가 벌어진 걸로 우리가 어렸을 때 배운 기억이 있잖아요. 네. 그 당시에도 이제 그러니까는 많은 이제 그러니까 지식인들이 이런 기본소득의 도입의 필요성을 진보와 보수를 관계없이 이걸 얘기를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유주의 사상가 중에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사람이 예, 존 스튜어트 밀. 있는데요. 예. 이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자유론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유명한 이제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은 네. 그 경제학에도 상당히 기여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존 스튜어트 밀이 경제학도 했다는 건 또 처음 듣는 얘기네요. 그러세요? 제가 무식해서 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류 경제학의 기본적인 틀을 만든 사람이 기본적인 틀을 좀 이제 체계를 잡은 사람이에요. 보통 이제 경제학자면 아담 스미스 말고 거의 모르기 때문에. 아담 스미스가 처음에 그랬지만은 아담 네. 스미스가 그 이론의 좀 빈틈을 좀 보강을 해가지고 네. 좀 어느 정도 체계화시킨 사람이 존 스튜어트 밀입니다. 뭐 엄청난 천재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존 스튜어트 밀이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네. 한 사회가 우리가 이제 그 만들어낸 생산물 있지 않습니까요? 네. 총 생산물을 이제 배분을 이제 우리가 생산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배분을 해야 되잖아요. 네. 네? 배분을 해야 되는데 배분을 어떻게 하냐면은 사회 구성원들이 그러니까는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최소한의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그 소득이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의 그 이 생계를 위해 가지고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생산물을 먼저 다 할당을 하자. 똑같이. 똑같이 약간 나눠주고. 기본소득의 개념이랑 비슷하네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한 사회가 우리가 1년 동안이면 뭐 1년 어떤 일정 기간 동안에 만들어낸 총 생산물을 네네. 먼저 그러니까 배분하는 과정 속에서 1차적으로는 뭐냐면은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생계를 위해 가지고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부분을 먼저 그러니까 배분하자 이거예요. 약간 그 사회 안전망을 만들자 뭐 이런 느낌이 되네요. 그렇죠. 그렇게 나눠주고 나서 남는 부분은 네. 우리가 흔히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배분하는 원리처럼 네. 능력에 따라서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나누자. 탤런트에 따라서 나누고 그러면 배분하자 이거예요. 그 체제가 유지될 수 있을 만큼 그다음에 최소한 먹고는 살 수 있게 해주자 뭐 이렇게 표현을 하면 그렇죠. 이해가 될까요? 그게 이제 그 당시에 그러면 왜 그런 얘기가 나왔냐면요. 네네. 사실은 존 스튜어트 밀은 진보적인 이런 사상가는 아닙니다. 존 스튜어트 밀은 사실 그러니까 국가가 세금을 부과하는 걸 굉장히 이제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약간 신자유주의자랑 비슷하네요, 느낌이. 그렇죠. 이제 그런 측면 속에서는 그래요. 근데 한편에서 이제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의 어떤 하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강조를 했던 사람인데 자유주의 사상가로도 이제 얘기를 하긴 하는데 네. 상당히 보수적인 측면도 있는 분입니다. 존 스튜어트 밀이요. 네네. 근데 이제 이 사람 입에서 왜 그런 얘기가 나왔냐면요. 네. 우리가 1차 산업혁명이 진행되어지면서 아까 이제 러다이트 무브먼트를 얘기했듯이 예. 많은 이제 전통적인 수공업자들이 했던 일들이 없어져요. 네? 이제 없어지면서 없어지면서 동시에 뭐냐면은 소득 불평등이 생깁니다. 심해져요. 왜냐하면 이제 그렇죠. 일자리 잃은 분들은 소득이 끊어지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심해질 게 아니겠습니까요? 대표적인 그렇죠? 게 방직기계죠. 그렇죠. 방직기가 나오면서 이제 양털 깎고 이제 손으로 다 뜨개질하던 이 방적하던 사람들이 일자리를 몽땅 잃어버리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일자리가 없어지는 부분과 동시에 소득 불평등도 동시에 심화되어집니다. 그렇겠죠. 네.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나온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그래서 화난 사람들이 일자리 잃은 사람들이 기계를 다 부셔버리겠다. 그렇죠. 예. 부셔버린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그거를 그냥 방치했다가는 사회가 유지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보수적인 사람들조차도 그런 기본소득을 이제 주장을 했던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상황이 그때 상황하고 좀 비슷한 게 많이 있어요. 네.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가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로봇에서 많이 없어지는 부분도 있고 네. 소득 불평등도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요. 음, 그렇죠? 이제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그 당시하고 비슷한 이런 측면이 있다 이거예요. 네. 그 측면이 당시에 있기 아마 때문에 법인세도 그때 최초로 나온 거 아니었나요? 법인세는 나와도 그러니까 굉장히 그 나온 지역에 제한적인 국가에서 있었고요. 음. 네. 19세기 말이나 돼야지 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도입이 되지고 그럽니다. 아니 제가 로봇세 때문에 그런데 로봇세도 사실 이제 사람들 얘기하면 좀 웃는 경우가 있는데 법인세도 처음에 그 개념 나왔을 때 사람들이 막 비웃었다 그러더라고요. 야 무슨 그렇죠. 법인에다가 무슨 세금을 때려 그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렇죠. 사람이 아닌데, 네. 어떻게 그러니까 세금을 때리냐. 예, 이제 뭐 이런 무슨 식의 좀 이제, 쉽게 얘기하면 무슨 회사에다가 세금을 때리냐 회사 그렇죠. 사장한테만 때리면 되지 그렇죠. 그랬었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세금이라는 게 소득이 있으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네, 기업 소득이라는 것이 그 기업 주주라든가 기업 경영자와 별개로 그러니까 기업의 소득이 또 존재하다 보니까는 네, 이게 이제 그러니까 법인세가 이제 그러니까 도입이 될 수가 있었던 것처럼요. 그리고 네, 기업이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 얘기 나왔으니까 하는데 기업이 의무의 양으로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오늘날 기업이라는 것은요. 네, 왜 그러냐면요. 우리 지금 기업이라는 것은 되게 주식회사잖아요. 네. 형태가요. 주식회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유한 책임 회사라고 우리가 배워왔을 겁니다. 예, 책임이 한정돼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거죠. 네, 기업이 망하더라도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되는 거에서 이제 피해는 끝나는 거죠. 그렇죠. 다른 피해자를 양산시켰다 하더라도 그렇죠. 자기 주식 범위 내에서만 책임지게 돼 있죠. 예. 그리고 손 털고 나오면 그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던져버리고요. 네, 네, 그런데 사실 기업들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주식 발행을 통해서만 자본을 조달하는 게 아니라 네, 채권을 발행해서도 자금을 조달한단 말이에요. 어음이나 채권을 그렇습니다. 네, 발행했었고요. 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그러니까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거기 채권을 매입해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주주가 아니잖아요. 돈을 빌려준 사람입니다. 그죠. 채권은 돈을 꾸는 거죠. 예. 근데 만약에 회사가 망하게 되면 회사에 남아있는 자녀 재산을 가지고 나눠 가질 그 여분이 있으면은 채권자들도 좀 이제 그러니까는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지만은 네, 없을 경우에는 기업이 그러니까는 망한 정도가 심해가지고 그러니까 손실본 정도가 커가지고 나눠줄 자녀 재산이 별로 없을 경우에는 채권자들은 손실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손실 빌려준 돈을 다 못 회수를 받는 못할 거죠. 수도 있다 이거죠. 네, 그렇죠?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기업 입장 속에서 남의 돈을 그러니까는 상당히 그러니까 무책임하게 갖다 쓰는 측면이 있는 거죠. 음, 책임을 다 안 지는 측면이요. 네, 그런 이제 소위 말해서 혜택을 준 이유가 네, 기업들이 그러니까는 그렇게 기업은 돈을 그렇게 차용을 했을 때 그 돈을 가지고 투자라든가 혁신을 위해서 되게 이제 그 사용을 하기 때문에 소위 한 사회가 혁신이 그러니까는 이게 활발하게 이루어지려면은 그 정도 제도적인 혜택은 좀 줘야 된다. 음, 이런 생각으로 이게 도입된 거예요. 네, 굉장히 특혜를 준 겁니다. 기업이라는 건 특혜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또 유한 책임이라는 것이 굉장히 책임의 한도를 그러니까 이렇게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요. 예, 교수님 또 스물스물 길게 하실 것 같아요. 저는 길게 하시면 좋지만 예, 교수님이 알겠습니다. 힘들어 하시니까 예. 스물스물 또 그래서, 길게 하실 것 같은 그래서 이제 그 뭐 기업 얘기 불안감이. 나오다 보니까 법인세 얘기 나오다 보니까 10% 30% 빠졌는데 죄송합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이 당시에 그러니까는 1차 산업혁명이 진행됐던 상황하고 지금하고 비슷하다 보니까는 네. 사실 제가 1차 산업혁명 때 배경을 얘기한 이유는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일자리 없어지는 문제하고 소득 불평등이 동전의 앞뒷면이라 이거예요. 네, 동시에 일어나죠.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는 소득 불평등을 얘기하고 김종인 위원장은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일자리 없어지는 이런 측면을 얘기하지만은 네. 이게 동전의 앞뒷면이라 이거예요. 음. 앞뒷면이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이 기본소득 얘기를 하면서 강조하는 게 있어요.
기본소득제도는 경제정책이지 복지정책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어요.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퍼주기 논란에서 프레임을 바꾸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부 이제 그러니까는 이 복지정책으로 네, 접근하는 사람들 중에는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기존에 그러니까는 사회복지제도가 네, 이걸로 인해 가지고 퉁치면서 네, 제가 이게 표현이 갈지 모르겠지만 퉁치가지고 이게 기존에 혜택 보는 것이 없어지고 줄어들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를 하는 거죠. 네, 네, 예를 들어서 뭐 기본소득을 그러니까 뭐 1인당 만약에 한 50만 원 받았는데 기존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초생활 수급자들 같은 경우는 뭐 한 100만 원 받던 사람들은 손해가 아니냐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는 경제적인 취약계층들이 오히려 그러니까 피해를 볼 수 있다. 네? 음, 그래서 이제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사회복지제도를 오히려 후퇴시킬 수가 있다. 예, 그런 이제 비판은 사실상 논리적으로 있을 수 있겠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재명 지사의 이 주장을 제가 주목을 하는 이유는 어, 경제 정책이라 이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복지제는 그냥 가자는 얘기예요. 네. 있는 거는요. 그건 더 발전시켜 가자 이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기본소득이 아차 잘못 이해하면 저렇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른 복지 정책을 다 없애버리고 그냥 다 돈으로 줘버릴게. 그럼 이렇게 그러니까요. 되면 문제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돈이 없는 사람들은 돈이 병이 나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안 받고 그러니까요. 그냥 그래서 참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좌파라든가 사회 이 그 복지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보편적인 사회복지를 도입하자는 사람들은 네, 기본소득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하거나 사실은 그렇죠. 이걸 이제 그러니까 소위 비판하고 그럽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서요. 기본소득의 개념을 복지 정책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경제 그렇죠. 활성화 정책이라고 생각하면 경제 정책이라는 얘기죠. 아, 자, 경제 정책은 뭐냐면은 네네, 자, 지금 우리가 경제가 안 좋은 이유는 경제는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시장 제도에 의해서 운영되는 거잖아요. 네네, 시장은 수요와 공급으로 구성됩니다. 그렇죠? 예, 네. 수요와 공급으로 구성되는데 경제가 안 좋다는 얘기는 공급보다도 수요가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예요. 네, 대부분 경제가 안 좋은 건 수요의 부족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기업이 그러니까 아니면 장사하시는 분들이 물건을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대로 다 팔린다면은 경기가 안 좋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두환 때 그렇죠? 경제가 엄청 올라가가지고 뭐 백화점에서는 똥을 갖다 놔도 팔린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이게 수요가 부족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는요. 네네, 그렇죠? 그럼 수요가 왜 부족하냐? 수요가 부족한 이유는 뭐 결국 뭐냐면은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수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소득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네, 소득에서 나오는데 한 사회 소득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이 균등하게 이렇게 배분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많이 가진 사람은 굉장히 많은 소득을 가지고 있고 상위 1% 같은 경우들은 네네, 나머지 그러니까 뭐 한 7, 80%는 굉장히 그러니까 여유가 없고 특히 하위 그러니까 뭐 한 3, 40%는 굉장히 절대적으로 빈곤하고요. 뭐 이런 네, 상태예요. 이런 상태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빈곤층 같은 경우는 자기가 꼭 소비를 해야 될 소득조차도 그러니까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거예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 달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최저임금 정도의 그러니까 월수를 가진 사람은 네, 서울에서 그러니까 가족에 그러니까는 그걸 가지고 3인 가족을 살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가 번 소득을 다 쓰더라도 이제 부족한 상태인 거죠. 네. 반면에 그러니까 소득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 예? 한마디로 소득이 돈을 더 벌어봤자 더 쓰지 않는 사람들. 예,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 소득에 그러니까 무슨 한 절반만 쓰면 되는 사람이라든가 네, 아니면 자기 소득에 그러니까 아니라서 뭐 한 20%만 써도 남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그렇죠. 사람들이 있을 게 가처분 아니겠습니까요? 소득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이 소득이 그러니까 적은 사람들은 그러니까는 이 소득이 더 써야 되는데 쓸 소득이 없어서 이제 그러니까 못 쓰는 사람들인 거고요. 네, 그렇죠? 반면에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 소득조차도 다 못 쓰는 사람들인 거죠. 네. 그래서 낙수 그렇죠? 효과가 전혀 효과가 없다라는 게 증명이 됐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결국 뭐냐면 무슨 얘기냐면은 이 소득 불평등이 심해지면은 네, 소득 불평등이 심해지게 되면 그러니까 대다수 사람들은 그러니까는 자기 소득을 다 이제 소비를 하더라도 네,
다 이제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그러니까 소비를 못하는 경우가 이제 생기는 것이니까는 네. 수요 부족에 그 기여를 하는 거죠. 음. 네? 그렇죠? 네. 수요를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를 해주는 거죠. 기본소득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은 네.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더 소비로 이어질 사람들인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 기본소득이 그러니까 기본 기본소득이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이 시장의 수요를 소비를 더 활성화시켜 줄 수 있다 이거예요. 네. 예. 그건 그러면 설명 결국 안 해도 다 알 것 같아요. 돈 없는 사람한테 돈 주면 당연히 시장 가서 돈 쓰죠. 그걸 예. 저금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경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이거예요. 이런 네네. 측면을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 정책으로 보는 사람들은요. 네. 경제 정책으로 보는 사람은 그러니까 지금 경제가 안 좋은 이유가 수요 부족이기 때문에 네. 수요 부족을 보완해주는 차원 속에서 이제 한다 이거죠. 예, 음. 이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게 도움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제 우리가 더 적극적인 건 뭐냐면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 아까 얘기했듯이 로봇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노동력을 대체를 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교수님, 일차적으로 좀 정리를 하자면 지금까지 네. 설명해 주신 건 경제가 좀 잘 안 돌아갈 때 기본소득이라는 걸 갖다가 부여를 해가지고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는 경제 정책으로서의 기본소득이고 네. 지금부터 말씀하시는 건 이제 앞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이 혁신이 일어나려면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제가 첫 번째 얘기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수요 부족에 네. 만성적인 수요 부족 때문에 지금 이 경기 지금 이 얘가 안쪽 불황이거나 아니면 침체에 이렇게 빠져 있으니까는 네.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가지고 더 소득을 지원해 주게 되면은 예. 지원해 주게 되면 그게 소비로 이어질 게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제 이 긴급 재난 지원금이 많은 소비 활성화에 좀 이제 소비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됐듯이요. 네, 네. 그렇죠?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 경기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경제 정책적인 이제 측면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더 이제 중요한 건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이 소위 말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러니까 로봇이 많은 노동력을 대체를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이 해야 되는 이 노동이라는 것은 그 제러미 사- 러프킨의 노동의 종말 뭐 이런 예, 거죠. 사람이 해야 되는 노동력은 어떤 이제 활동을 해야 되냐면 창의적인 이제 활동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네, 네. 로봇이 대처할 인공지능이 수 없는.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일을요. 네. 그러니까 로봇이 하는 일을 그러니까 인간이 해가지고는 그러니까 인간이 먹고 살기 힘들다 이거죠. 네. 그러면 인간은 결국 뭐냐면 그 로봇을 활용을 해가지고 혹은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가지고 더 창의적인 일을 해야 된다 이거죠.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어느 정도 그게 이제 심각하냐면은 얼마 전에 우리가 이세돌 기사가 바둑의 신이라고 하는 이세돌 기사가 은퇴를 알파고한테 선언했죠. 졌죠. 예, 은퇴를 선언했죠. 음. 은퇴 선언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자기는 바둑을 예술로 배웠는데 예술로 배웠는데 네. 자기가 그러니까는 이 그 바둑에서 어쨌든 정상까지 올라갔는데 음. 인공지능한테 바둑을 배워야 되는 이런 이제 상황을 보면서 자기가 도대체가 내가 바둑을 계속 둬야 될 이유를 모르겠다. 예? 음. 이런 이제 그 고백을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는 바둑을 포기한 이유를 이제 은퇴한 이유로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세돌 기사라면은 그러니까 바둑에 있어서 거의 그러니까 그 최고 경지에 오른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그러니까는 무력감을 느꼈듯이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은 이제 이세돌은 직장을 잃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인공지능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럼 앞으로 많은 이제 일자리들이 그런 인공지능이나 로봇에 의해서 이렇게 대체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럼 네. 결국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란 건 뭐냐? 인공지능이 못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그럼 인공지능이 못하는 일은 뭐냐?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창의적인 어떤 업무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는 업무들이요. 네.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할 수 그래서 있는 사람들은 또 한정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어쨌든 간에 우리는 해결을 해낼 수밖에 네. 없다 그 이거예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예를 들면 과거에 컴퓨터가 나왔을 때 없어진 일자리가 타이프라이터란 말이에요. 네. 예? 타이프라이터인데 반면에 컴퓨터가 나와가지고 자기의 업무에 컴퓨터를 이용을 함으로써 굉장히 생산성을 높인 업무들도 많잖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상고 가면 주판 배우는 게 기본이었는데 요즘에 상고에서 주판 안 배우죠. 그렇죠. 다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를 컴퓨터라니까.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많은 업무들도 그러니까 개선이 되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럼 이제 그런 양쪽 측면이 다 있는데 결국 어쨌든 간에 기술이 진보하게 되면 그 기술을 활용을 해가지고 자신의 그러니까는 몸값을 높일 수 있는 사람은 괜찮은 거고 네.
두 개에서 일자리가 대체되는 사람은 참 살기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일을 그러면 이제 하고 싶지만 하고 할 수 없는 상태가 돼 그러면 버리죠. 결국 뭐냐면 인공지능이 그러면 이 하지 못하는 일은 뭐냐?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발휘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네. 근데 창의적인 아이디어라는 것은요, 기존의 산업사회 속에서의 우리가 경제 활동을 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원리가 작동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음. 전통적인 사회 속에서 산업사회 속에서는 특히 우리 동양 같은 사회 속, 한국이나 일본 사회에서는요, 일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뭐냐면 부정적으로 사회가 평가를 했어요. 그 사람이 일을 안 하고 네. 놀고 있으면은 예. 굉장히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이거나 아니면 하여간 뭐 저기 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거나 뭐 이런 식의 어떤 좀 아주 쉽게 얘기하면 개미와 배짱이죠. 개미는 그렇죠. 근면하게 일하는데 배짱이는 놀고 먹는 데인데 요즘 보면 예술가죠. 배짱이는. 그러니까 이제 노동을 하는 것을 굉장히 그러니까는 예찬을 하고 노동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했죠. 참고로 저희 고모부가 부암동 배짱이었습니다. 별명이. 그림만 그리시거든요. 저희 고모가 우리 남편은 부암동 배짱이야. 언젠가 성공할 날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사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경제학에서는요.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루의 시간이 24시간이잖아요. 네. 24시간 중에서 노동하는 시간이 있고 그다음에 노동하지 않는 자유 시간이 있다고 이렇게 구별을 해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노동하는 시간은 다른 사람한테 자기가 자기 시간을 이제 판 거예요. 네? 파는 거예요. 파는 팔게 되면 자유가 제한되는 거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는요. 네. 제한되는 대신에 그걸로 반대급부를 받은 게 임금 소득인 거예요.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자유 시간이 적을수록 그러니까 그리고 노동 시간이 많을수록 소득이 증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중요해지면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노동 시간과 아무 관계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쉽게 그렇죠. 얘기하면은 하루에 열심히 4시간 일한다고 창의적이 나오는 건 아니죠. 그렇죠. 하루에 4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8시간 일하는 사람이 있을 때 8시간 일하는 사람이 아이디어가 2배가 나오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어쩌면 그렇죠? 4시간 일하는 사람이 아이디어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노동시간, 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전통적인 산업사회에서 그러니까는 이 노동시간과 그러니까 이 소득 간의 관계를 완전히 무너뜨려버려요. 무너뜨려버립니다. 그렇죠. 노동 시간에 비례해서 얻어가는 소득이 이제 그 개념이 안 맞아 네. 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산업사회의 그 패러다임이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상황 속에서 근데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해져. 예? 네. 중요했는데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오히려 무너진 것뿐만이 아니라 노동시간과 관계 무너진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언제 나오느냐? 자유로울 때, 사람이 자유로울 때 많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여행, 휴식 이럴 때 그렇죠. 창의적 아이디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오히려 뭐냐면 놀이할 때라든가 일할 때보다 놀이할 때 더 나오기도 하고요. 네. 창의적인 문화들, 새로운 문화가 나올 때 되게 놀이에서 많이 문화가 나온다는 말도 있고요. 그다음에 유명한 디자이너들 보게 되면은 네. 자기는 그러니까 산책할 때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많이 그러니까 얻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예, 산업 사회에서 보면 놀고 있을 때죠. 그렇죠. 산책할 때는 그러니까, 노는 거죠. 그러니까 산책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자기가 왜 얻을 수 있냐면은 자연과 교감을 한다 이거예요. 자연으로부터 어떤 영감을 얻는다 이거예요. 산책을 하면서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디어가 이제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유 시간이 산업사회 속에서 노동 시간이 그러니까 소득을 만들었다면은 가치를 만들었다면은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자유 시간이 오히려 그러니까는 가치를 만들어낼 그 가능성이 더 높다 이거예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중요해지는 시대에 사람들은 많은 자유 시간을 그러니까 더 허용해 주던다 이거예요. 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발휘하게 하려면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결국 혁신의 원천인데 혁신을 하려면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나와야 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려면은 사람들이 자유 시간이 많이 허용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자유 시간을 많이 확보하려면은 상대적으로 노동하는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네, 네. 사람의 하루 시간은 노동 시간과 자유 시간은 나누니까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 노동 시간을 줄이게 되면은 그 노동을 통해서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얻는 소득은 우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네.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그 소득을 그러면 보충을 해줘야 되냐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 차원에서 나오는 것이 이제 일단은 기본소득인 거예요. 노동의 시간은 줄어들고 예. 임금도 떨어진다면 그거를 기본소득으로 채워주는 거죠. 노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네.
근데 동시에 그래서 자유 시간을 더 늘려준다고 해가지고 한 사회 전체 그러니까 소득이 줄어드는 건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 혁신이 음. 일어날 수 있다 이거예요. 네, 네. 예? 그러면 이제 그런 방향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제 창의적인 어쨌든 간에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활동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행을 해야 되는데 산업사회 속에서요. 이행을 음. 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결합시켜 줄 수 있는 게 기본소득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기본소득은 소득 불평등에 따른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요의 부족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혁신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중요한 그러니까 이게 동력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런 점, 기본소득이 어려운 사람한테 주는 수혜적 의미가 아니라 예, 4차 산업혁명 적극적으로. 시대에 적극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경제 이제 지금 정책으로서 해야 되는. 그렇죠. 산업사회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성공적으로 이행을 하려면은 그리고 빨리 하루빨리 그쪽 사회로 우리가 진입을 하려면은 네. 많은 그러니까 혁신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음. 혁신을 만들어내려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그러니까 많은 사회가 더 유리하다 이거죠. 네, 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많으려면 사람들이 자유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음. 그렇죠? 네, 그럼 이제 네. 그런 상황,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 불평등을 개선을 통해서 시장의 수요를 그러니까는 더 늘리고 나아가서는 혁신까지 또 그러니까는 발휘시킬 수 있다는 하나의 경제 정책으로 이제 규정을 하는 거예요. 네, 네. 이게 단순한 그런 어떤 시혜적이고 어떤 하나의 이런 사회 보장적인 제도가 아니라요. 그렇죠. 수혜적인, 시혜적인 개념으로 가면 안 되죠. 이건 경제 정책으로서 이제 필요한 정책인 걸로 가야 우리가 되는 주류 거겠죠. 경제학에서요 가장 네.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얘기를 하거든요. 효율성을요. 네, 네. 효율성의 가장 중요한 지표가 뭐냐면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거예요. 네.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건데 지금 기본소득을 줘가지고 시장 수요를 증가시키게 되면은 경제 성장률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혁신을 통해서 만약에 생산성을 높여도 성장률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음. 그런 점에서는 그러니까는 주류 경제학에서도 그러니까는 이건 굉장히 효율적인 그러니까 하나의 정책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기본소득 제공이라는 지금 주류 것은요. 경제학계에서는 좀 반응이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게 주류 기본소. 경제학자들은 네. 기본적으로 산업사회의 그러니까 이 가치관의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산업사회 가치관은 뭐냐? 노동을 해야지만이 소득은 그러니까는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뭐 소위 컨베이어 벨트 노동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소위 말해서 과거에는 공장에서 네. 일을 해야지만이 거기서 생산활동에 기여를 하고 그리고 그 기여 속에서 그러니까 자신의 그러니까 목도 발생한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오늘날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은 이제 로봇에 의해서 많이 대체가 되어지고 사회가 지금 변화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여기 변화를 슬레이브 그래서 오브 삼성이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이 재밌는 걸 써놓으셨네요. 로봇세, 인공지능세, 빅데이터 세금을 걷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렇죠. 데이터세도 이제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이제 음. 그러면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이걸 이제 경제 정책으로 이제 그러니까는 접근을 하고 있는 거야.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요. 네네. 그래서 그리고 이재명 지사의 그런 이 주장이 사실은 야당에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뭐 4차 산업혁명 시대 일자리가 없어지는 문제라든가 소득 불평등 문제를 다 포괄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거예요. 음.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하나의 시혜적으로 사회 보장제 차원에서 사실 그러니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게 아니다. 이건 경제 정책적인 의미가 있다. 예? 경제 정책적인 의미가 있다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네네. 그럼 만약 경제 정책적인 의미로 간다면은 우리가 사회 전체가 보는 혜택이 굉장히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네.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금을 우리가 그래서 부과를 해더라도 이론적인 정당성을 갖는 거죠. 우리가 그렇죠. 기업들한테 많은 우리가 세제 혜택이라든가 이런 거 주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기업이 그 지원을 받아가지고 적으로 그러니까 일자리도 만들고 경제 성장에도 기여한다는 이러한 것 때문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똑같은 논리인 거죠. 기본소득을 지원을 해줘가지고 한 사회의 경제 성장을 그러니까 우리가 촉진시킬 수 있다면 당연히 거기에 지원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네? 부의 지원을 해야 재분배 효과도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크죠. 결국 그러니까 아까 이 시장 수요를 개선하는 하나의 그 중간 메커니즘이 바로 뭐냐면 부의 재분배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동안의 경제 정책은 소위 낙수 효과 같은 게 별로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이번에 긴급 재난지원금 같은 거가 오히려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그러니까 하나의 그러니까 소득 재분배였잖아요. 중요해요. 저는 경제적으로 대한민국 굉장히 큰 사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재난지원금 이거.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야당에서조차도 우리나라 이 구구 이제 그러니까 이 그 숙골들에서도 그러니까 기본소득이 나오는 이유는 국민들이 그거를 한번 맛을 봐보면서
맛을 보면서 그러니까 그게 대세로 지금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거기에 위협감을 느껴서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소비자들도 좋아하고 상공인들도 좋아하고 기업들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정당이라는 것은 이 표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예, 그거를 예.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기들이 생존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글로 도는 거란 말이에요. 야당들조차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긴급재난지원금이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네? 만약에 이런 네. 걸 실험을 안 해봤으면은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만약 코로나19가 안 터졌으면은 이거 도입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기존 관념이 있기 때문에 네? 뭐 공짜로 돈 의도하지는 전혀 않았지만 굉장히 그렇죠. 좋은 긍정적 효과를 낳게 됐죠. 그렇죠.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이재명 지사가 이거를 경제 정책으로 이것을 그러니까는 이걸 펼치는 것은 굉장히 제가 볼 때 굉장히 바람직한 접근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중요한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화두를 던진 거예요. 경제 정책으로서 그러니까 이걸 봐야 된다. 사회 네. 보장이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재명 지사가 참 그런 프레임 만드는 건 진짜 잘해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뭐 사이다 같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아 있고 그다음에 설득력이 굉장히 좀 이제 있죠. 국민들한테 어쨌든 간에 피부에 와닿는 이런 이제 그걸 많이 주죠. 이재명 지사는 왠지 카피라이터에도 성공했지 않았을까 이런 문구 정말 잘 만드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얘기 나온 김에 좀 한 가지만 더 보완해서 얘기한다면요. 네네. 우리나라가 지금 보게 되면은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보게 되면 아이들이 옛날 사람들보다 더 빈곤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옛날 사람들보다도요. 더 공부도 많이 하고 더 학원도 많이 다니고 더 공부하는 시간도 길어졌는데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굉장히 창의성은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우리나라 아이들이요. 학생들이요. 그렇죠? 네. 그럼 그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나라 부모들은 아이들이 노는 시간 갖는 거나 자유 시간 갖는 거에 굉장히 아주 그냥 거부감을 갖고 있잖아요. 자기 아이가 놀거나 만약에 자유 시간을 가지면은 공부를 안 한다는 걸로 생각하니까. 그렇죠? 저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놀고 있으면 공부를 좀 그렇게 해라 이 자식아. 이런 말이 있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노는 거하고 자유 시간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이 교육 현장이라든가 학교 교육이든 이 가정 교육이든 간에요. 네. 놀고 아이들의 자유 시간을 그러니까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교육 환경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아이들이 굉장히 창의성이 없어져요. 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유 시간이나 놀이 시간이 부족할수록 창의성은 떨어진다. 그러니까 그렇죠. 아이들은 뭐냐면 주로 이제는 공부하는 시간은 굉장히 많아가지고 학교 점수는 올릴지 모르더라도 학교 점수하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창의성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뭐냐면 우리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아이들이 지금 대학생들이요. 작년에 대학교 입학한 학생들이요. 2000년생이거든요. 2000년생이요. 네. 예. 그리고 올해 입학하는 생은 2001년생이고요. 그러니까 네. 지금 21세기에 태어난 애들이 대학교에 들어오고 있는 지금 시대라고요. 예? 근데 이 아이들은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본격적으로 사회생활하는 게 2030년대 이후 이렇게 될 텐데 네. 2030년대 이후가 되게 되면 인공지능하고 사람이 공존하는 시대가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그렇죠. 지금 없어지는 직업군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잖아요. 미래에. 예, 근데 은행원도 없어지는 직업이라 근데 그러는데. 지금 아이들이 우리가 공부하는 건 되게 뭡니까요? 국영수 중심으로 암기식으로 하잖아요. 네. 서울대 법대 들어가는 학생들조차도 수학을 그러니까 암기하는 과목으로 알고 있을 정도로까지. 예? 근데 그 암기하는 지식은 우리가 이런 재밌는 실험이 미국에서 있었어요.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때까지 습득한 지식을 네. 인공지능형 컴퓨터한테 습득시켰더니만은 네. 1분도 안 걸리더라. 그렇겠죠. 우리가 데이터 쑥 집어넣으면 쑥 나오니까. 네. 그러니까 그걸 그러니까 몇십 초면 그러니까 다 습득하더라 이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사실 근데 그 습득한 지식조차도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런 인공지능이 다 할 수 있는 그 지식 습득을 왜 사람한테 지금 시키냐 이거죠. 네. 아무 의미 없는 짓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걸 위해 가지고 아이들의 창의성을 다 그러니까 말살시키고 있다 이거예요. 네? 아이들의 그러니까 저희 어렸을 때 어학도 열심히 했는데 요즘에 이제 어학도 점점 필요 없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사실 그러니까 지금 뭐 번역기가 이런 게 얼마나 잘 나오고 있어요. 네, 한국말로 이렇게 딱 하면 바로 네. 번역으로 딱 해서 스피커로 나가니까. 그러니까 지금 웬만한 그러니까 뭐 이 영어 우리가 울렁증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에 비하면은 훨씬 더 그러니까 지금 인공지능형 번역기가 훨씬 더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요.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는 그러니까 인공지능과 같이 공존을 해야 되는 시대 속에서 특히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네.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자유 시간이 청년들이 자유 시간이 많아야지만이 자유 시간이 많아야지만이 청년들도 그러니까는 이 좀 새로운 일거리들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거예요. 네. 제가 이제 청년들 일자리 문제 프로젝트에 많이 이제 관여를 하고 그러는데 청년들을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면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대학 다닐 때까지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못 찾았다가 사회에 나와서 뒤늦게나마 자기 하고 싶은 일을 좀 만들고 싶은데 네. 스스로 만들고 싶은데 거기에 집중을 할 수 없는 게 아르바이트를 한 두세 개는 해야 된다 이거예요. 최소한이요. 예? 자기 그러니까 먹고 살려고 그러려면요. 최소한에. 네. 아르바이트 두세 개, 뭐 서너 개 하다 보면 지쳐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관심 있는 일에 그러니까 집중할 시간이 없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그러니까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만드는 그러니까 소위 창직이라고 우리가 이제 표현을 또 하고 그러는데 일부에서는 네. 자기 일거리를 스스로 만드는 거죠. 이런 거를 그러니까 하기 위해서도 아이들 젊은 사람들한테 많은 자기 자유 시간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청년 수당으로 만약에 해서 한 100만 원 준다면은 자기가 아르바이트는 그러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한 200만 원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했다면은 한 나머지 100만 원만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네. 나머지 100만 원 버는 동안에 시간은 자기 자유 시간이 될 수 있잖아요. 음. 그 자유 시간을 이용을 해서 자기가 그러니까 새로운 일거리를 만들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쏟아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질 수가 있다 이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 자유 시간을 주는 것은 사람들한테 자유 시간을 주는 것은 사람들의 한 사회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라든가 창의성이 굉장히 풍부해지게 만드는 하나의 뽀약이다 이거예요. 네? 네. 기본소득이라는 것이요. 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말로만 그러니까 창의성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외치고 있지 말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창의성이 굉장히 풍부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그러니까 자유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게 네네. 자유 시간을 많이 가지게 되면 그만큼 노동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루에 시간은 24시간으로 잘 고정되어 있는 거니까는 네. 그러면 노동 시간을 줄이는 것만큼의 소득의 보완을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줄이라는 얘기죠. 음. 그런 점에서 그래야지만이 어느 사회가 그러니까 가장 창의성이 굉장히 많으냐에 따라서 앞으로 사회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뭐 산업 사회는 그러니까 뒤처졌었지만은 우리가 새로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공지능 시대에는 그러니까 가장 앞서가는 사회가 되려면은 한 사회가 그러니까 창의성이 굉장히 넘쳐나야 되는 사회가 되고 창의성이 넘쳐나려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자유로운 시간이 많아야 되고 자유로운 네. 시간 동안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스스로 많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이런 환경이 돼야 되고 그러려면은 결국 뭐냐면은 기본소득이 뒷받침돼야 된다 이거죠. 네.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가 저성장 시대로 진입을 지금 우리가 불가피하다고 하면서 거의 그러니까 우리가 체념 상태로 지금 이걸 받아들이고 있는데 네. 한 사회 그러니까 이 창의성이 넘쳐나게 되면 사실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성장률을 다시 높일 수가 있다 이거예요. 굉장히 고부가 가치 이런 거.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 고령화 시대에 필요로 하는 재원도 그러니까 많이 확보할 수가 있게 되고 사회가 다시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저성장 혹은 아니면 무성장 시대를 그러니까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그러니까는 돌파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에서 경제 정책으로서 기본소득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의미다 이거죠. 네. 만약에 그냥 그거를 그런 식의 우리가 그냥 수혜적 접근이 입장으로만 보면 안 되겠죠. 네. 없으면은 그러면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그러니까 기존의 산업사회 패러다임에 그냥 함정에 빠져가지고 갈수록 그러니까 저성장을 그러니까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면서 뭐 일본처럼 사회가 되겠죠, 뭐.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일본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된 이유가 90대 말부터 창조산업 육성을 했다가 처참하게 실패를 한 결과예요. 일본이 30년 동안 이렇게 지금 이렇게 정체돼 있는 이유가요. 창조산업 육성에 실패했는데 왜 실패했냐? 창조산업이라는 것은 사람의 아이디어가 많아야 되는 사회인데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제조업 육성하듯이 창조산업을 접근하는 결과로 실패했던 그 거예요. 일본의 산업 방향이 그 송곳같이 뾰족한 인간 한 분야에 그냥 그것만 열심히 파는 사람들.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의 교육이라는 것이 다 일본식을 다 베껴온 거거든요. 예, 예. 베껴온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 일본 사회도 보게 되면 창의성 이런 거는 거리가 멀다고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일본 사회처럼 안 되고 우리 사회가 계속해서 역동적인 사회가 되려면은 지금 우리가 이번에 K 방역을 우리가 어쨌든 간에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선진국보다도 더 낮다고 이렇게 평가받는 상황 속에서 네. 이 경제도 그러니까 우리가 선진국 경제로 도약을 하려면
개혁을 하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창의성이 넘치면서 혁신이 넘치는 사회가 되겠다 이거죠. 네. 그런 점에서 기본소득은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우리가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본소득에 대해서 새로운 접근. 그러니까 보통 예. 사람들은 기본소득하면 이제 수혜적 입장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그게 아니라 이제 좀 적극적인 적극적으로. 경제 정책의 한 방향으로서 설명을 해주셨다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예. 오늘도 역시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예. 이거 저는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길게 해달라는 부탁을 한 적은 없지만 길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길게 하면 할수록 저는 기분이 좋아요. 네. 예. 교수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